관리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번 달도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연금의 절반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지서를 식탁에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10년 전 이 집을 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큰 아파트를 가진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재산 목록에 당당히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았습니다. 이 집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짐이었습니다. 매달 돈을 갉아먹는 괴물이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큰 평수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집이 재산이 아니라 짐이 되었을까 생각하며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재산이라고 믿고 계시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짐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이 집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는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간은 관리 비용이 수입을 넘어설 때입니다. 박 선생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매달 2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관리비가 40만 원입니다. 겨울 난방비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여름 냉방비도 상당합니다. 여기에 수리비가 추가됩니다. 집이 오래되어서 고장이 잦습니다. 배관에서 물이 샙니다. 수리비로 500만 원 나갔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교체 비용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벽지도 다시 해야 했습니다. 또 몇백만 원 들어갔습니다. 재산세도 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충격이었습니다. 1년에 집에 들어가는 돈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연금의 절반이 집으로 사라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수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재산이 아니라 부채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매달 불안합니다. 또 무엇이 고장날까 걱정됩니다. 수리비가 또 나가면 어떻게 하나 두렵습니다. 생활비를 줄여야 합니다. 외식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갑니다. 모든 돈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박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이것이 재산이냐고 한탄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순간은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을 때입니다. 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여사님은 큰 평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시세로만 보면 상당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이 위의 숫자일 뿐입니다. 현금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차액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좋은 입지에 넓은 평수니까 금방 팔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중개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큰 평수는 안 나간다고, 수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격을 낮춰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가격을 낮췄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낮췄습니다. 그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 집에 있었습니다. 정 여사님은 답답했습니다. 시세로는 몇 억인데 팔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 쓸 수 없었습니다. 유동성이 없는 자산은 진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정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값이 아무리 높아도 팔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이것은 재산이 아니라 감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순간은 몸이 집을 감당할 수 없을 때입니다. 최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큰 주택에 사십니다. 마당도 있고 2층짜리 구조입니다. 젊었을 때는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집도 넓어서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자 달라졌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한 계단씩 천천히 올랐습니다. 2층 침실에서 1층 거실로 내려오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마당 관리도 힘들었습니다. 잡초를 뽑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청소하는 것도 벅찼습니다. 집이 너무 넓었습니다. 하루 종일 청소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후라 혼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집이 점점 지저분해졌습니다.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더 힘들었습니다. 난방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다고 집 전체를 덮일 수도 없었습니다. 한 방만 덮이고 살았습니다. 나머지는 꽁꽁 얼었습니다. 외롭고 춥고 힘들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잡아먹고 있다고, 재산이 아니라 족살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순간은 응급 상황에 집이 방해가 될 때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외곽 전원주택에 사십니다. 공기 좋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은퇴 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가슴이 아팠습니다.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는 30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외곽이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병원까지 또 30분 걸렸습니다. 통증을 참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날의 공포를 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시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위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겨울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집 앞길이 막혔습니다. 제설이 늦었습니다. 며칠 동안 갇혀 지냈습니다. 장도 못 보고 병원도 못 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위급할 때 도움받을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이것은 안식처가 아니라 고립된 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5번째 순간은 집 때문에 가족이 갈등할 때입니다. 이 선생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은 큰 집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반대했습니다. 자녀들은 그 집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팔지 말고 그냥 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물려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답답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힘든데 자녀들은 미래만 생각했습니다. 결국 갈등이 생겼습니다. 말다툼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멀쩡한 집을 팔려고 하냐고 따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서운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고통을 몰라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 때문에 가족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재산이라고 하지만 가족을 갈라놓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냐고. 화목이 깨지면 집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다고 하셨습니다. 집이 재산이 아니라 갈등의 씨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슬픈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6번째 순간은 집을 위해 삶을 포기할 때입니다. 조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조 선생님은 빚을 내서 집을 샀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휴가도 없었습니다. 오직 대출 갚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미뤘습니다. 돈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참았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아까웠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없었습니다. 늘 일만 했습니다. 친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집을 위해서였습니다. 15년이 지나서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조 선생님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과로로 여러 병을 얻었습니다. 가족과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잃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조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얻었지만 인생을 잃었다고, 집 때문에 살지 않고 집을 위해 살았다고 후회하셨습니다. 재산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했는데 거꾸로 살았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재산을 얻었지만 삶을 잃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이 짐이 되지 않을까요? 첫째,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소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도 부담 없는 집이어야 합니다. 욕심을 부려서 큰 집을 사면 나중에 고생합니다. 둘째,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요가 있는 평형대를 골라야 합니다. 아무리 비싸도 팔 수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집이 진짜 자산입니다. 셋째, 미래의 몸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10년 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계단이 많은 집은 피해야 합니다. 관리하기 쉬운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편한 집이어야 합니다. 넷째,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병원이 가까운 곳이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위급할 때 도움받을 수 없으면 위험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째, 가족과 소통해야 합니다. 집에 대한 생각을 나눠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자신의 고충을 말해야 합니다. 이해시켜야 합니다. 집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여섯째, 삶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 안 됩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현재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집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집이 짐이 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인정하십시오. 이 집이 부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작은 집으로 옮기십시오. 관리 쉬운 곳으로 가십시오. 집은 우리를 편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집이 짐이 되었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재산의 가치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느냐입니다. 우리 삶을 얼마나 편하게 만드느냐입니다. 숫자는 크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집은 진짜 재산이 아닙니다.
작지만 우리를 편하게 하는 집이 진짜 재산입니다. 집이 재산이 아니라 짐이 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관리비가 부담될 때, 팔 수 없을 때, 몸이 감당 못할 때, 응급 상황에 방해될 때, 가족이 갈등할 때, 삶을 포기하게 될 때입니다. 이런 순간이 오기 전에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경각심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집이 재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선택하시고 관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